계속해서 오류 제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오류를 발견하고 난 뒤에 오류를 고쳐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재전송이 있었죠. ARQ라는 기술. 그 다음에 수인 측에서 고치는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있었죠. 특히 FEC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해밍 코드를 써서 43 코드나 74 코드를 써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쓰는 컨볼루셔널 코드라는 상승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IS95 2G죠. 예, 2G나 IMT 2000 같은 3G입니다. 지금 WCDMA 여기서 많이 쓰는 기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트비 코드, 터보 코드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바이트비나 터보 요 주는 기술이 IS95가 바이트비죠. 예, 2G 쪽, 3G 쪽 쓰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전부 상승 코드의 응용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가 하면 입력대에는 어떤 인풋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이 이렇게 앞서 정보를 컨볼루션 이렇게 더해 가지고 오는 코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는 앞에까지. 그래서 현재 입력이 과거의 입력에 대해 영향을 받아 보호되는 방법이에요. 비블락카 코드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입력이 과거 영향을 받는 것은 계속 이게 shift 레지스터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계속 하나씩 옮겨가면서 그전 정보를 다시 오기 때문에 현재 정보가 과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보화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기억 장치를 보통 shift 레지스터라고. 그 다음에 몇 비트를 이게 보낼 거냐, 그 생성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 보통 그 XOR을 쓰는 요 코드 몇 개 쓸 거냐 하는 XOR 생성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걸 X가 오리지널 정보라 하면 이걸 shift 레지스터를 써가지고 이런 그 생성 방식을 통해 Y들이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출력 요걸 전송하는 거죠. 오리지널에다가 어떤 폴리도메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컨버전 코드를 구하는 방법인데, 원시 비트들을 이렇게 출력 shift 레지스터 몇 개 개수가 나옵니다. 나중에 통과시키고, 이 통과된 값들에 대해서 각각 그 모듈러 2 XOR을 쓰면 결과가 전송 비트를 도착하는 방법이 상승 코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X가 오리지널 데이터죠.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shift 레지스터를 몇 개 두냐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소위 당식 그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 1의 어떤 최초에 일단 다 0으로 다 세팅을 전부 다 합니다. 0으로 세팅했다가 입력이 예를 들어 들어오겠죠. 입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1000이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여기 1이 들어오겠죠. 나머지 다 제로고, 그 다음에 1로 옮겨지니까 이렇게 되죠. 예. 0으로 설정되고 각 입력처로 한 비트씩 shift 레지스터에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면은 가상기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요거 더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하게, 요거는 그대로고, 그죠? 요거는 요거와 요거 값, 요거는 요 두 개 합친 값, 그죠? 합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싱 스위치는 가상기 값을 이 놓은 값들을 다 이렇게 취합하는 거죠. 여기 바로 모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출력값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전송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한번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hift 레지스터가 4개죠.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입력이 1개인데 X가 몇 비트인지 모르지만, 그럼 출력이 이제 소위 5개. 그 shift 레지스터가 4개고, 모듈러 계산하는 거죠. 모듈러 2 연산 가상기죠. 예, 가상기가 5개. 그죠? 예. 그러면 가상기가 출력이 이렇게 가상기가 5개라면 여기 놓은 값이 5개니까 출력도 5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걸 뭔가 하면 shift 레지스터 4개, 입력 1개, 그 다음 출력 5개 이런 겁니다. 그 입력이 예를 들어 저 X1101이 나오죠. 이게 요 4비트가 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일반적으로 43 코드 3개를 붙였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한 비트만 더 붙이면 되는 거죠. 해밍 코드 같은 경우 43 코드니까 이게 3개를 했는데 이거는 5개 비트를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한 비트만 더 추가하고 되는 것이죠. 입력에 첫 번째 1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S는 1이 처음 들어오니까 원래 처음에 제로였죠. 제로였는데 1, 제로, 제로가 되겠죠.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각 계산기는 이렇게 1이 되어보세요. 이게 이제 Y1은 여기 Y1, Y2 이렇게 정도잖아요. Y5까지 있는데 요 값입니다. S1이 1이잖아요. 1이 되죠. S2는 요거 더 1 더하기 0은 1이죠. 예, 1 더하기 1은 Y3는 그죠? S1하고 S1하고 S3 그죠? 예. 이것도 1이죠. 1이고 S4, Y4는 S1, S2, S3 요거 다 더해놓으면 이것도 1이죠. 예. Y5 1이 뭐죠? 요걸 이렇게 요 수익에 근거해서 만듭니다. 예. 그러면 전송되는 값이 뭐가 나옵니까? 이 첫 번째 여기 들어갔을 때는 여기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요 1이 또 그 다음 1이 들어가죠. 그 다음 1이 이제 보면 그대로 존재했던 1이 또 보면 이렇게 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 1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걸 0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또 0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전송되는 값은 결국은 이게 사실은 4비트를 이렇게 쏘는데 결국 값은 뭡니까? 20비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러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전송이 됩니다. 그 사실은 에러 위치가 찾으려고 하니까 많은 정보가 5배나 더 이상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면 그 디코딩에서는 경계값 스레시홀드 디코딩이 있고 그 다음에 시퀀셜 디코딩이 있는데 보통 이 방법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시퀀셜 디코딩 우젠크래프트에 발명된 오류제보는 강력합니다. 헤러 복잡도가 있지만 에피션이 주류를 기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디코딩 처리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디코딩 처리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디코딩 처리를 이미 갖고 있어서 요것도 본인 어떤 저항식에 따라 그죠? 예, 저항식에 따라 디코딩 처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걸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보냈을 때 송식 보냈을 때 이걸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처음 111이 입력이 되죠. 처음 입력.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값입니다. 이게 위에가 0이고 밑에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신 이게 오면은 여기 밑에 쪽 여기 111 여기 오겠죠.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10이랍니까? 1010이니까 여기서 1010일은 이 위에 0이 두 번째 1이니까 다시 밑으로 오겠죠. 여기가 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011이 0이 위로 올라가겠죠. 예. 01은 여기 위로 올라가겠죠. 예. 0110 그럼 1도 밑에 오겠죠. 예. 1도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면 여기 처음 1은 아래 0은 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찾아보면 여기를 어떻게 놓는가 하면 이렇게 놓은 값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놓은 값이 뭐가 나옵니까? 제가 보면 처음에 1 그죠? 또 1 또 1 0 그죠? 예, 1 1 0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고 1 이렇게 놓으면 110 이게 1101이 나오죠. 이렇게 놓은 값이 1101이죠. 그죠? 예, 1 여기 그렇죠. 그죠? 예, 11101이죠. 이 값이 보내는 값이잖아요. 찾아보면 에러가 없을 때에는 결국 아까 보면 여기 110이 입력 X 110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에러가 없을 때는 110을 찾는 거죠. X 받고 110을 보내면 이게 돼서
에러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10 이렇게 놓은 1101이 X10 동일하는 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수신 에러 없이 받았을 때죠. 만약에 에러가 있는 경우 어쩝니까? 에러가 있는 경우는 여기 이름 요 앞에 거랑 맞는데 10101도 맞죠. 01101인데 01 갖고 여기 뭡니까? 11011인데 11011. 이 수신 데이터가 여기 첫 번째가 여기 바뀌고, 그죠? 예, 요 부분도 이렇게 바뀌고, 1010 요것도 이렇게 바뀌고, 01102 여기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 둘 네 개가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수신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아래 처음 5비트가 그죠? 예, 나눠지는 앞 메뉴에 이게 000이잖아. 00011이니까 지금 받은 게 011100하고 이거 보면 이거 비교하면 몇 개가 차이 납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차이 나죠. 해밍 그 디스턴스 3개 차이 나죠. 이거 비교하면 이거는 요 1층부터 2개만 필요하면 되죠. 갭이 그 어느 거 자원적 격차 그 해밍코 거리를 비해 자원적으로 결제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오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밑으로 일단 내려오죠. 예, 내려오고, 그죠? 두 번째 비트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받았는 게 이것도 보면 000하고 이 보면 그죠? 예, 두 번째 비트 이런 1012는 1010101001이죠. 예. (1011) 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요 숫자가 예를 들어 010 예, 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값이 이렇게 사실은 보면 10110은 01010과 3비트 1010이 2비트 아래쪽으로 또 결정이 되죠. 차이가 여기서 요 차이가 요거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요 차이가 비교를 코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트 비교이고 두 번째가 비교하는 거죠. 요 3비트 차이 나고 차이가 몇 개 다른 게 두 개랑 요 밑으로 또 가겠죠. 예. 요 밑으로 갈 겁니다. 예, 요 밑으로 갔죠. 예. 이 같은 방법을 계속 해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 뭡니까? 요걸 거치고 10101 다음에 011 요걸 거치고 그 다음에 요걸 거쳐서 도달하게 되면 이때 역시 정확한 X가 이때 뭐 에러가 생기더라도 결국 해밍코드 에러가 생기더라도 가까운 걸 찾아가 보면은 요 순서가 1 똑같이 아까처럼 정확하게 온 것처럼 에러 나도록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게 되면 이때 역시 정확한 X 값을 1011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코드 이미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오류 검출 기법이 페널티 검사 연락 두 개 XY 가로세로 CRC 체크심이 있었고, 오류 비트가 그 단일 비트 오류 정정 기법이 재전송 빼고요. 재전송은 어차피 기본인 재전송 말고 FEC 방법이죠. FEC 방법에서 잡으면 해밍 코드를 써서 펠트 추가해 보내고 단일 비트 오류 정정을 소위 단일 비트 오류 정정을 위해서는 펠트 비트 추가를 하는데 이 해밍 코드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성 코드는 아까 과거와 현재과 사이에 관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약속된 디코딩 처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밍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찾아낼 수 있다,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할 거 없이 이 아까 그대로 따라가면 정확한 값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코딩 추이를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FEC ARQ, FEC는 장점은 이 굉장히 오류 정정 코드가 디코딩 처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죠? 예, 원시 프레임 크기에 CRC만 붙이고 보내고 재전송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게 재전송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실전이 직접 오류를 정정하기 때문에 적은 대표 상황. 이 서로 요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단점은 금방같이 간단하지 않죠. 구현 자주 복잡한 구현이고, 그죠? 이건 대표 손실이 크겠죠. 재전송을 해주니까.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반대가 있다. 반대적 개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FEC를 쓰고 어떤 경우에 ARQ를 쓸 거냐. 그런 거죠. ARQ는 재전송입니다. 주로 포워드 에러 커렉션에 비해서 경량이죠. 신속한 전송이 가능한 경우, 응용 분야는 그 주로 종이 혹은 자기 테이프 장치, 전송된 메시지 삽을 만든 ARQ에 적합하고, 그 사실 ARQ 응용은 어떤 코드 검출 능력이 실제 그 수동 능력보다 더 클 때,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 코드 익료도 많이 보내지 않는 경우죠. 아까 보면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아까 위치 파악만 이런 것들을 5비트 보내는데 20비트 보내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익료도 크지 않을 경우는 ARQ 기법이 더 낫죠. 익료도 별로 안 크면은. 그래서 오류가 집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RQ는 데이터 제조수를 연속하기 때문에 오류 수는 상관없이 적절합니다. 오류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죠? 이런 어차피 새로 보내면 이게 다 차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 비트 오류 현저히 줄어든 현재 네트워크에서는 경량의 ARQ가 FE 적합합니다. 에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ARQ가 FEC보다는 차라리 재전송에도 바로 케이블도 빨라졌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현재는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FEQ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경우라든지, 그죠? 송수직 사이 인터럽트를 받지 않는 연속적인 형태로 계속 들어올 때는 이게 뭐 중간 끊고 할 수 없는 경우는, 그죠? 예. 터미널에 버프가 없어져서 바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버프가 있어가지고 다시 번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버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리버설 채널이 ARQ에 만족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없을 경우, 다시 이렇게 너무 거리가 멀어가 이 순간 다시 보내주세요라 보는 그 자체 시간이 걸리니까, 역채널 에크랑 네크를 보는 그 채널이 ARQ에 만족하면은 상이 아닐 경우, 유선같이 전파의 지연이 너무 길어서 스타밴드 외대가 부족한 경우에, 예. 그래서 4848K 이상의 속도의 시그널 멀티플렉스 사이에서 전 이중 방식 전송, 데이터 전송과 인터넷 전송 형될 수 없으면 FE상이 적합하다. 타임 분할 TDM 방식을 쓰는 사이에서는 이런 쓰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두 개 다 같은 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어쨌든 ARQ와 AP 설치에 필요 못하게 만족돼야 되고, FEC는 특별한 채널이나 터미널 기기의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습니다. 인터럽트 이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EC를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기기에 소비되는 경비와 허용 가능한 오류 등 같은 사용자 목적의 우조건 때문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ARQ 선택의 중요한 채널 이후 제약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케이블 자체에서 에러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흐름지연인데, 아까 보면 에러는 없지만 소위 송수신척 사이에서 이렇게 보낼 때 버프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 받을 때 버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버프를 보낼 때 아까 하나 보내고 여기서 버프를 받아서 여기서 다 위로 올려 보내는데, 이게 빨리 여기 너무 빨리 와가지고 빼는 시간보다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으면 오버플로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수신체 상태를 보고 이 수신체 버프가 넘치지 않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송신기가 수신체로 확인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시키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제한합니다. 그래서 버프의 오버플로우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장비를 재전송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보내다. 만큼 또 넘치면 또 재전송 유지해야 되니까요. 간단한 것은 엑소 오프죠. 그래서 컴퓨터와 주변기기 사이에 서로 다른 전송 속도로 주변기기 늦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늦은 속도에 근거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수신 측에 송신 측에 데이터 송신을 제약하잖아. 아까 왜 뭡니까 스탑앤드 웨이트 같은 거 하나 보내고 그다음 X1이 오면 보내고 오프 데이터가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낮은 속도의 주변기의 속도에 따라서 보내겠다는 방식이고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컴퓨터에게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를 쏘고 꽉 잡으면 뭡니까 오프 보내지 마라 대기해줘. 또 계속 오프입니다. 전체 보내라. 그 다음에 X1입니다. 오프 아니고 X1 on 하면 데이터를 쏘거든요. 그래서 잠시 on 오프로 그죠? 이런 on 오프 기다리라 보내라 하는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RTS, CTS가 있는데 그러니까 ready transmission 보낼까요? confirm 보내라 이런 의미 똑같은 겁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서 상호간 전송 AB 신호입니다. 특정 핀을 시스템에 전달하는데 내가 받을 준비 대인 RT에서 수호입니다. 받을 준비 있으면 받을 준비 ready to send 받을 준비 대인이 confirm이죠. CT 받을 준비 돼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는 실제 데이터를 수호하는 아까 X1 오프와 비슷한 거죠. 그 RTS를 쏘고 OK 받아 준비되어 있으면 데이터 쏘고 그죠? 그 다음에 다 쐈다 쏘는 거죠. 그래서 보면 B측에서 실제 데이터 전송을 하고 데이터 전송 중단을 하는 CT에서 오프를 지키는 그렇게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 공통점은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죠. 모뎀에서 수신 흐름 제어용을 주로 많이 씁니다. 차이점은 X1 오프 흐름 제어를 문자형 프로토콜로 제어서 수신식이 주가 되고 RTS는 송신식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뭘 주도가 어떻게 할 거냐 다른데 하여튼 하나 속 기다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만 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죠? 여러 개 보내는 방법, 아까 얘기했지. 슬라이딩 윈도우에 제 창문 크기만큼 보내는. 그래서 이게 6조리 이렇게 됐죠. 송신 측에 송신대 하나의 프레임과 수신 측의 수신하기 프레임과 1대1 대응을 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송수지 버프를 크기를 윈도우 크기만큼 두는 거죠. 비어있는 만큼 보내고 비어있는 소리 주기는 그리고 포괄적 수신 확인을 하는. 수인처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없더니 이 윈도우만큼 보내고 대표 에크를 하나 보내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송수지 윈도우 사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송수진 측에서도 확인 메시지를 확인해 송수지 윈도우 크기를 조절, 전송, 제가 크기, 수인지 크기에 맞게끔 계속 정보를 보내주면 이만큼 바빠리 하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슬라이딩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예. 보통 슬라이딩 6조 ARQ는 한번 제가 수업 시간 한번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7개를 보내죠. 그 데이터 7개를 지금 보낼 수 있는 크기가 정했다 칩시다. 7개 크기가 윈도우 크기가 이 정도라면 현재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크기가 똑같죠. 현재랑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데이터 제를 보냈잖아요. 데이터 제를 보내면 여기에 4개겠죠. 하나의 도착을 여기 넣죠. 그죠? 그리고 또 창문이 이게 옮겨져야 돼. 창문이 지금 그죠? 여기까지 하나 요 크기 여기는 하나가 받았으니까 피 요만큼 주는 거죠. 이것도 뭐 하나 쌓았으니까 이제 이만큼 주는 거죠. 크기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여기 뭡니까? 데이터 1을 또 써야죠. 1을 쌓았으니까 보낼 수 있는 건 요 크기고 이것도 이만큼 주는 거죠. 똑같이 크게 움직이죠. 근데 에크, 내가 그 다음에 01을 잘 받았다? 에크를 보내면 어쩝니까? 그때서야 여기 있는 크기 여기서부터 2개가 늘어납니다. 에크 받고 크기 2개가 늘어나는 그죠? 이것도 크기가 이렇게 또 2개가 늘어나는 항상 이렇게 보면 쏘고 에크 주고 그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크기가 늘 똑같이 움직입니다. 창문들이. 그래서 요 송수인책에서는 결국 요 크기만 보고 쏘아도 수인책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스탑 앤드 웨이트 설치는 아까 스탑 앤드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죠. 송수인 측에서 각 프레임을 하나씩 보내고 수인 측을 확인 응답 받죠. 한 개의 프레임 전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전송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요즘 이건 안 쓰죠. 슬라이딩 윈도우는 한꺼번에 확인 응답을 한 번만 받고 한꺼번에 윈도우 크기만큼 보내겠다는 약속된 윈도우 크기만큼 전송하면 그죠? 여러 개 프레임 동시에 전송이 편성률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정리할까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는 우리가 그 에러 컨트롤, 플로 컨트롤이 있어요. 에러 디텍션 해야 되고 에러 커렉션 해야 되고 에러 디텍션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페널티 비트, 에러 시, CRC 체크섬 쓰고요.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은 고쳐야 된다. 재전송 기포, 그 다음에 FEC는 여러분 해밍 코드 쓰든지, 그 다음에 컨볼루션 쓰든지, 그 다음에 프론지어는 스탑앤드 하나 쏘고 하나 받고 엑선 오프고요. RTCD에서 슬라이딩 여러 개로 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